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단일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단일화기보다는 후보 강탈 쿠데타죠. 쿠데타가 실패한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 이미 뭐 그 쌍권이라고 불리는 친윤 의원들하고 그 지도부가 이미 뭐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서 사기 경선국을 벌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그렇게 당원 투표도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 당원 투표 결과도 그런 의혹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라라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논평도 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막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막장이라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막장의 드라마를 넘어서 개이한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지금 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데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 비판이 상당히 비등했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5월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쌍권하고 뭐 친윤 의원들은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안 돼서 쿠데타가 이제 실패한 거에 대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본인들이 뜻대로 안 된 것이죠.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바로 단일화 응할 줄 알았는데 응하지 않았고 또 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도 또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건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의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그 쌍권이나 친윤 의원들이 한테도 본인 김문수 후보 자체도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다 합쳐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참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가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지면 언제 또 다시 갈등이 폭발할 여지는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시죠?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상당히 또 MZ세대에게 소구력도 있을 것이다. 호소하는 그런 영향력도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경기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워낙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이재명 후보 모두 경기지사 출신이거든요. 또 게다가 김용태 후보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할 때도 비대위원회에서 전 비대위원회가 되겠죠. 계속 반대를 했던 인물이고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에 대한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정도의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지금 35세로 되게 젊잖아요. 젊은 비대위원장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1년생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고령이고 또 구구 성향으로 또 이렇게 이미지가 메이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본인은 또 이 계엄에 대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또 취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구구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활용해서 뭐 그렇게 그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좀 측면이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뭐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 국민들 봤을 땐 그런 가능성도 열려는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쌍권에 대해서 속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은 유일하게 그 비대위 체제에서 그 후보 강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친윤 쌍권을 비롯한 친윤들에 대한 견제의 그 뭐랄까 이렇게 역할 같은 것도 좀 그 맡기는 그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방송도 많이 해봐서 성격을 잘 아는데 그 합리적인 성격으로 저런 지금 국민의힘 저
표현이 좀 그런데 저런 판에서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해야죠. 근데 저도 네. 한마디만 될게요. 먼저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네. 아까 우리 그 김건 의원께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후보가 그렇게 바뀌어야죠. 후보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 무슨 비대위원장만 젊은 사람을 바꿔놨다고 바뀝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의지를 표현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 정도는 갖다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걷는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냥 대선 그 전략인 거죠. 뭐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경선 끝나고 본선하니까 중도 확장 전략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진정성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략이 성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그 우측에 구구 쪽에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성 구구 후보 지지층에서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집토끼들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당장 그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그쪽에서는 벌써 그 자유통일당 후보랑 단일화해라 강함으로 나와라. 김문수 후보가 장관이 되고 후보가 된 것은 다 우리 덕이다. 이렇게 지금 구구 청구서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그 지금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그 반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치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시킨다든지 뭐 저런하는 뭔가의 액션이 따라줘야지 그 진정성을 믿지 말로만 그냥 뭐 사과한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절을 하시더라고요. 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의총에서도 절을 하고 어디 선거운동 하는 곳마다 가서 절을 하시던데 그 절은 이미 그 12.3 불법 계엄이나 내란 행위 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될 절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제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대선의 이제 경쟁자인데요. 정강훈 목사와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판하는 핵심 쟁점 사항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그 8일인가요? 그 간혹 토론회에서 정강훈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부인하고 거리두기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020년도에 그 정강훈 목사하고 자유통일당도 같이 창당을 해갖고 총재까지 했고, 그리고 뭐 정강훈 목사 구속될 때 뭐 눈물까지 흘린 영상까지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지금 정강훈 목사도 계속해서 구구 그 청구서를 지금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 발언과 현 상황은 서로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 등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자유통일당하고 단일화를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오히려 그쪽이랑 절연하고서는 김문수 후보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당내에서의 본인의 입지가 뭐 확고하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확고한 지지 기반이었던 쪽이랑 등을 진다? 저는 오히려 그냥 단일화라는 빅텐트라는 그 명목하에 그걸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이미 하더라고요. 그쪽이랑 단일화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본인도 간혹 토론회에서 그 광장의 그 세력들과 뭐 이렇게 그 같이 연대하는 바로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이 광장 세력이 저는 정강훈 목사 측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광장에 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캠프에 있던 분들이 또 그런 발언들도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예. 좀 전에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했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아까 좀 전에 그 메시지 같은 거 이제 냈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을 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조기현 변호사 말 맞다나 내심으로 한독수를 옹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여튼 저기 후보 강탈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뭐 남은 것은 김문수 후보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물귀지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청계광장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도 함께 했는데요. 원래 그 이제 이번에 그 이제 내란
세력 불법 계엄에 맞서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 이렇게 빛의 혁명이라 하잖아요. 그런 국가의 무슨 위기상황 같은 게 있을 때 항상 그 시민들이 모였던 곳이 강화문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문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그런 그 빛의 혁명 속에서 그 광장의 목소리들을 그 담아서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그 표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출정식을 하신 거고, 그래서 출정식 제목도 빛의 혁명, 강화문 집회, 강화문 출정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되었지만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진정한 내란 종식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빛의 혁명을 그래서 빛의 선거로 그래 대선 승리로 이어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9일 날 금요일 날 시민연대하고 원내 5당 간에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선대위도 같이 꾸려서 그 다른 그 원내 4당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그 강화문 광장에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연대해서 대선에 승리하겠다. 그리고 대선 승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집권한 이후에도 그런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장소를 이제 강화문 선택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슬로건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뭐 그거보다는 지금 워낙 지금 이제 그 뭐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제 그 당선이 되면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라든지 다른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 후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후보 이런 슬로건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실용주의다라고 밝히고 있고 예.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아울리는 행보들을 하고 있고 공약에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뭐 진보 측이나 노동계 측에서 우클릭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재명 그 후보를 모시고 뭐 한국 거래소도 가보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방문해보고 은행연합회 가서 그 4대 금융기관 은행장들하고 간담회도 해봤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 뭐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그런 성과들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 진영에서 자꾸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더 씌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국민들도 뭐 중도층이나 또는 그 보수층이나 이런 진보층이나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경청 투어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 다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선거 방식 말고 골목골목을 들어가면서 경청 투어를 한 것은 특히나 이제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험지라고 하는 곳부터 돌고 호남까지 다 돌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그 국민들 시민들의 골목골목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통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대적으로 약했던 TK나 PK 쪽도 가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확인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선이니까 이렇게 외연 확장, 온건 중도의 이미지를 드러내다가 대선만 끝나고 나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재명 후보는 확 달라질 것이다. 네. 이 지적과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는지? 그건 그냥 국민의힘에서 또는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프레임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약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 세 가지 전부 다가 지금 그것이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뭐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가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로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법인데 느닷없이 국민의힘에서
그 근로 시간을 갖다가 끼워 넣는 바람에 그거 빼고서라도 합의하고 시행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그걸 가지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재계에서는 그거 빼고도 빨리 시행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요. 기업의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지 기업들이 그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를 해갖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후진국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선진국의 그 글로벌 스탠드에 딱 맞는 OECD 표준입니다. 그것이 상법으로 개정하는 그 내용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그 노조법 2, 3조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우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입만 열면 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ILO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한참 낮은 수준의 개정안 요구안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노동자들이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노사 간의 무기 대등의 원칙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기네들의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마련하자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김건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김건희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기업을 위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 52시간도 그렇고 그것들이 지금 기업의 경쟁력에 가장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요구하는 거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가장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김현정 의원님이 기업들이 반대를 안 한다고 그러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저기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요. 네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요. 상당히 많은 규모의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그 근로시간을 추가로도 할 때는 뭐 신고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SK 하이닉스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삼성은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훨씬 더 SK 하이닉스가 높았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생산성과는 그 연관성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저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정확히 따지면 기업이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권 승계하거나 오너 기업에 있는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표 이탈에 대한 한숨을 돌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 출마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영향력은 대단히 미비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라 저는 보고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 빅텐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라는 그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빅텐트를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은 것은 지금 제가 봤던 자유통일당밖에 남아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그 보수가 사실 가장 소중의 가치 여기는 가치가 공정 뭐 절차적 공정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지금 뭐 이번 수보 강탈 쿠데타를 일으켰죠. 헌법 파괴해가지고 그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런 그 보수 그런 후보하고 또 구구의 수계라고 사칭 불리는 정강 목사가 지지하는 그리고 내라는 수계라고 지지하는 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와의 빅텐트는 사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다름없는데 그런 것을 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후보라고 하면 그 빅텐트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입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 주권이 최고로 강조되는 시기죠.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을 떠받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치를 가지고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그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은 물숫자에다 갈것자 쓰지 않습니까? 무르듯이 흐르는 그 상식적인 국민의 법감정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 원장의 그 선고 자체가 파기환송한 거 자체가 그래서 30년이 넘은 법관들도 그거 비판을 하고 있고 법학자들 비판하고 있고 예. 법원의 공무원들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을 뽑는 그 국민의 그 선택권을
판사 몇 명이서 그거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거는 제 상식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